대통령은 북한의 대북전단 살포를 사과한다는 망언까지 쏟아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숲돼지TV 숲돼지입니다. 이번 영상은 2025년 하반기 있었던 북한 관련 영상 모음을 준비해봤습니다. 현재 영상 속 인물들이 잘하고 있는가, 잘못하고 있는가를 숲돼지TV 시청자분들께서 판단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저희 채널의 멤버십도 후원 개념으로 오픈하였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2025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6년 새해 시청자분들 모두의 건강과 가족의 평화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항상 감사드리며 영상 바로 시청해보시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은 영상 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후보자는 본인 페이스북에 그렇게 얘기하셨죠. 북한에 처음 갔을 때 엎드려 땅에 입맞춤하고 싶을 정도로 감격했다. 북한이 고난의 행군으로 이겨내고 자신감을 갖게 된 것이 좋아 보였다. 고난의 행군이 뭡니까? 후보자님 대답 못하십니까? 북한이 매우 힘든 상황에서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 북한 인민들이 네, 당시에 이거를 하신 게 고난의 행군으로 이겨냈다고 얘기하신 게 2001년이고요. 2000년에 북한의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금액이 북한으로 돈이 흘러 들어갔죠. 고난의 행군을 무엇으로 이겨낸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고난의 행군은 사실상 김일성주의를 얘기합니다. 김일성이 항일 투쟁을 미화하면서 고난의 행군이라고 했고, 그것을 북한 사회가 어려울 때마다 고난의 행군으로 이겨내자라고 얘기했던 북한 체제의 슬로건입니다. 이것을 미화하고 찬양하고 두둔하고 거기에 감격하고, 저는 후보자가 대한민국의 사회부총리가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 학생들에게 너무나 반교육적인 인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후보자는 아까 다른 사람의 페이스북을 인용할 때 토론해볼 가치가 있어서 인용했다고 했습니다. 핵무기 개발에 대해서 미사일을 쏘려고 하면 북한에 쌀과 약을 갖다 바치고 꽃받침 만들고 두 팔 벌려 심장을 내밀어 쏘지 마세요라고 하자는 겁니까? 후보자는 이게 토론해볼 가치가 있어서 후보자 후배의 글을, 본인이 후배의 글을 일부러 올립니다 했습니다. 이건 뭐라는 거죠? 뭡니까 이거? 북한에 무조건 북한이 무기 개발하면 무조건 갖다 바쳐서 달래자는 겁니까? 이거를 토론해 보자는 겁니까? 앞으로 이거 토론할 겁니까? 장관 되면? 아닙니다. 저는 후보자는 전형적인 친북 좌파 인사의 전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교육을 맡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런 분이 교육감이 3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을 완전히 숨기고 감춘 것 같습니다. 후보자는 북한을 17번 신청해서 13번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아까 확인되지 않은 게 있었기 때문에 후보자의 반복 획수는 알 수가 없고 무엇을 숨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한국토지공사 감사 재직 중에, 이것도 낙하산 감사였죠. 아무런 전문성도 없는데 토지공사 감사 낙하산 됐었죠. 감사 재직 중에 방북을 8번에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게 심지어 북한 1차 핵실험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10월 9일에 핵실험을 했는데 10월 12일 날 또 북한에 갑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공공기관 감사가. 그리고 또 있습니다. 2008년 6월 14일 날 금강산 다녀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유명한 우리 국민인 박왕자 씨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달 못 가서 또 북한 갑니다. 박왕자 씨 피살 사건에 대해서 북한군이 죽인 천인 공로할 피살 사건에 대해서, 자국민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 본인 분노한 적 있습니까? 그런 SNS 쓴 적 있습니까? 어떻게 자국민이 죽었는데 공공기관 감사까지 한 사람이 또다시 북한에 갑니까? 북한의 VIP입니까? 그 말씀하신 것 가운데 처음에 평양에 갔을 때 후보님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후보님 답변 별로 들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후보님께서 심지어 연차 빼고는 어디 간 적 없다고 했는데 연차도 안 내고 북한 방문이 5번입니다. 북한으로 출근한 겁니까? 제가 그때 당시 일이 그 남쪽에서 민간인의 교류를 위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남쪽에서부터 남남 대화를 위한 단체였고요. 그 단체에 제가 그 실무자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단체에 관련돼서 친목 활동을 하시든지 아니면 공공기관 감사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죠. 토지공사에서 5억대의 급여 받고 북한에는 그렇게 십수회를 들락날락거리고 자국민이 죽어도
전체 방문한 것이 방북한 것이 16차례는 맞습니다만 그 중에서 토지공사 감사 시절에 갔던 것은 네, 답변을 좀 들어보시죠. 네. 북한에 갔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네. 하여튼 저 답변하실 거 있으면 답변을 좀 하세요. 네. 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조금 그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한두 네.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 네, 주십시오. 네. 그 처음에 방북을 했을 때 그 느꼈던 느낌을 그때 당시가 아니라 한참 지난 뒤에 표현했을 때 제가 그 감격이 됐다 한 것은 실제로 절대 갈 수 없는 나라인 줄 알았는데 김포공항에서 출발해서 1시간 만에 도착했을 때 그리고 그곳에서 네. 만난 게 우리랑 같은 말을 쓰고 있는 언젠가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우리 민족을 만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런 감을 얘기했었고요. 그리고 여러 차례 갔던 것 가운데에서 그것은 전부 다 미나협의 공적인 업무 수행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당연히 알겠습니다. 통일부에 사전에 네네. 신고하고 이렇게 이루어졌던 일입니다. 후보자께서는 우리 정부와 대통령에 대해서 수많은 비판과 비난을 했고 그 글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미화와 찬양 외에 김씨 일가나 북한 체제에 대한 비판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가능하다면 북한 체제나 김씨 일가에 대한 비판 그리고 특히 우리 자국민이 피격당한 사실을 피살당한 사실에 관한 것 무엇이라도 본인이 공개적으로 비판한 사례가 있다면 그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예. 제가 저 인사청문회 서면지를 했는데요. 뭘 했냐면 대한민국의 추적은 어디입니까? 이렇게 했는데 답을 뭘 하셨냐면 대한민국의 위협이 되는 존재는 적으로 간주할 수 있다 돼 있거든요. 그래 네. 답하셨어요. 네. 자, 여쭤보겠습니다. 북한은 우리의 추적입니까? 주적 개념이 그 부처마다 쓰는 게 다르다고 알고 있고요. 아니 교육부 장관 정도 되면 그 정도 개념은 네. 갖고 계셔야죠. 그러니까 부처마다 다르다는 말씀이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지금? 아니요, 대한민국의 사회부총리 교육부 장관 하실 분이 추적이 다른 부처에서는 어떻게 규정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의 생각을 말씀하셔야지. 네, 그 북한 정권 또는 북한 군은 틀림없이 대한민국의 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적이 될 수 있을 것이면 됩니까? 네, 적입니까? 대한민국의 적입니다. 그러나 북한 주민은 특히 교육부의 입장에서는 북한 주민은 우리의 화해와 협력 그리고 공동 번영으로 이후에 평화적인 답하셨으니까 통일을 시간이 이루어야 됐습니다. 대상으로 예.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제가 이 상대 우리 정성호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도 주적이 북한이라고 생각한다고 명쾌히 말했을 때 상식이 살아있는 분들이 계시구나. 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시지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그걸 물었을까요? 후보자님의 그간의 행적을 보면 북한을 찬양하는 듯한 느낌이 너무 많아요. 안녕하십니까 장관님. 네, 남북대화 준비 잘하고 계십니까? 예, 이재명 대통령이 페이스메이커 역할하겠다 이런 약속도 하셨죠. 예. 그럼 장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 누군지 아십니까? 예. 누굽니까? 대북 억류 되신 분들이라. 맞습니다. 북한에 12년째 억류되어 있는 우리 국민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고현철, 김원호, 함진우 씨입니다. 장관님, 이분들 생사는 확인됩니까? 생사를 확인하려면 협상해야 합니다. 그렇죠. 협상하려면 대화해야 합니다. 그렇죠. 대화하려면 접촉해야 합니다. 일체 접촉이 끊어져 있는 상황이 6년입니다. 이것을 먼저 해소하는 것이 답입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는 남북 대화에 사활을 걸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의 신병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관님, 저 6분의 국내 송환을 협상이 진행이 된다면 최우선으로 협상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실 수 있겠습니까? 협상하려면 대화가 재개돼야 되죠. 대화가 재개되려면 신뢰 구축이 돼야만 됩니다. 약속하시겠습니까? 당연하죠. 최우선으로 협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장관님, 현실적인 실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북한을 협상 테이블에 앉힐 레버리지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외교입니다.
지금이 외교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북미 대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의지를 밝힌 바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왜 어려운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화 하시는데 대화를 하려면 일단 협상장에 끌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레버리지가 있느냐 이 말씀을 여쭤보는 겁니다. 북한 정권이 협상장에 나오는 경우는 세 가지뿐입니다. 첫째, 핵 보유를 인정받고 싶을 때. 둘째, 대북 제재 해제를 포함한 자금이 필요할 때. 셋째, 체제가 위협받고 있을 때. 동의하십니까? 생각이 좀 다릅니다. 다릅니까? 그럼 하나하나 좀 보겠습니다. 다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좌정훈 우푸틴. 장관님,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짐작하십니까? 예, 북중로 세 정상이 세계의 삼각 공조의 이미지 그런 모습을 발신했습니다. 이것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국면이 바뀌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핵무력을 보유했다는 점입니다. 신냉전의 신호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시진핑 주석이 북한은 우리와 어깨를 나란히 한다. 핵보유국으로 인정한다. 이런 메시지를 던졌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습니까? 신냉전이라는 말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상하이 협력기구 공동성명에서 분명히 이렇게 밝혔습니다. 중국은 진영 대립을 원치 않는다. 진영 대결을 원치 않는 중국이 3자 북중로 동맹을 통해서 신냉전 구도를 환영할 리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북중로 전승절 행사에 막루에 서기는 했지만 3자 정상회담은 없었던 것이 증거입니다. 북한과 중국이 지금까지 해온 행태를 보고도 그런 말씀을 하신다니 참 안타깝습니다. 장관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한번 설명 들어볼게요. 김정은이 방중 전날인 9월 1일에 최신형 ICBM인 화성 20형을 공개했습니다. 추진력이 무려 200톤 F를 초과하는 괴물 엔진입니다. 이것과 비교되는 것들로는 중국의 둥펑 61과 러시아의 사르맛입니다. 둥펑 61은 80주년 열병식의 하이라이트였죠. 사르맛은 러시아의 최신형 ICBM으로 1단 엔진 추진력이 딱 200톤 정도 됩니다. 핵탄두는 최대 15개까지 장착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북한이 중국, 러시아와 대등한 최정상급 다탄두 ICBM을 손에 넣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이런 말입니다. 15개는 아니고요. 우리 군의 전문가들은 6개를 탑재 제가 가능한 말씀드린 것은 다탄두 러시아의 ICBM 사르맛 화성 기준입니다. 20형이라고 분석합니다. 이것과 유사 스펙입니다. 북한과 대화하겠다라는 정부 부처의 수장이라고 하면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이 의미가 무엇인지 해석하고 그에 대한 대응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현실이 이렇기 때문에 시진핑이 김정은을 나란히 앉힌 겁니다. 김정은은 굳이 미국으로부터 핵 보유를 인정받을 니즈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첫 번째 조건이 성립이 안 되죠. 그럼 두 번째 조건은 어떻겠습니까? 북한이 러시아 파병으로 벌어들인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국방연구원의 한 박사 연구에 따르면 200억 불로 추정합니다. 28조 7천억 정도 우리 돈 1,400원 환율 계산하면 그렇게 그 정도 되겠죠. 되죠. 국방연구원 결과입니다. 북한의 GDP가 40조니까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장관님 짐작이 가시죠? 북한 입장에서.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렇죠. 북한 경제로 봐도. 결국 북한은 제재 해제, 그러니까 외화 수입에 대한 제재 해제를 통한 외화벌이에 목맬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어찌 해서 생각하십니까? 인민생활 향상까지 이어진 것은 아닙니다. 북한은 일부러 인민생활을 향상시키지 않습니다. 왠지는 아실 겁니다.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이런 상황에. 돈도 필요 없는데. 뭘 물으신 겁니까? 어떻게 대화에 끌어내실 거냐고 여쭙는 겁니다. 대화는 끌어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를 존중하고 인정할 때 스스로 걸어나와서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겁니다. 국어라고 애고라면 되는 겁니까? 세 번째 조건은 어떻습니까? 장관님. 북한이 지금 체제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까? 북에게 대한민국 자체가 최대의 위협입니다. 아까 28조가 큰 돈이라고 했지만 남쪽의 국방비가 66조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GDP가 40조인데 대한민국의 GDP가 2,000조입니다. 남한의 존재 자체가
그들에게는 위협인 셈입니다. 장관님은 지금 진실을 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먼저 도발한 적 있습니까? 지금까지 모든 도발은 북한에서 먼저 했습니다. 먼저 도발한 적이 있죠. 언제 했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언제 했습니까? 2024년 10월 1일, 10월 9일, 10월 10일 세 차례에 걸쳐서 평양상공 조선노동당 청사 상공에 그러면 무인기를 북한이 띄워서 무인기를 전단을 살포한, 대통령실에 보내는 그래서 것은 괜찮습니까? 대엄 쿠데타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게? 북한의 무력 충돌을 유발한 천인공노할 범죄를 저지른 것이 바로 윤석열 정권입니다. 반성해야 합니다. 북한이 먼저 보냈습니다. 반성해야 하는 거예요. 괴변입니다. 그 사람은 지금 감옥에 가 있습니다. 김정은은 지금 시진핑 푸틴에게 인정받았지. 러시아에서 외화를 잔뜩 벌어들였지. 거기다가 눈에 가시 갔던 대북 심리전 수단도 다 중단됐지. 부족한 게 없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끌어내실 겁니까? 장관님, 대북 심리전 수단이 얼마나 위력적인지 아십니까? 박충권 의원님의 그런 분석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반대 시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북중 관계와 북러 관계를 다진 뒤에 예를 들면 화성 20형을 9월 1일 날 베이징을 출발하면서 공개한 사실과 돌아와서 일주일 뒤에 9월 8일 이 고체 엔진 분사 시험을 참관한 것을 굳이 공개한 그 목표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ICBM은 15,000km 나갑니다. 한국과 일본이 대상이 아닙니다. 누구를 보라고 한 ICBM 공개였습니까? 저는 미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다 설명드린 겁니다. 지난 2015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북한이 목함질에 도발을 했고 사과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북한 최초의 사과였고 정말 절대 존엄인 김씨가 입장에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지옥이었을 겁니다. 단연 1등 공신은 대북 확성기 방송이었습니다. 그만큼 치명적이었다는 겁니다. 이 치명적이라는 말은 그것이 곧 대북 레버리지로도 작동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레버리지들이 안전하게 있습니까? 잘 있습니까? 저는 레버리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유일한 레버리지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자행위의 그럼 옛날 그러면은 또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에 했던 것처럼 뒷돈이라도 갖다 주실 겁니까? 면책 특권을 이용해서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안 됩니다. 최근에 나중에 법정에서 밝혀질 것입니다. 쌍방울의 대북 송금은 이재명 대통령과 상관이 없는 것이라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진실은 밝혀질 것입니다. 재판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장관님. 대북 확성기, 라디오 방송을 포함해서 그렇게 위력적인 수단들을 모두 알아서 자진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서고까지 다 벗어다 주고 돌려받은 것이 평가받을 만한 것이 못 된다. 허망된 깨꿈 깨라가와 같은 김여정에게 조롱과 막말로 훈계당한 것뿐입니까? 이런 귀중한 레버리지들을 다 갖다 버려놓고 도대체 뭘 가지고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겠다는 겁니까? 장관님, 확성기가 레버리지, 대통령이 트럼프 확성기가 레버리지고 전단이 레버리지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은 우리 국민이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접경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대북 확성기로 해서 저쪽에 소음 방송으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까? 왜 중단했습니까? 지난 1년 동안 끔찍한 세월이 왜 다 중단했습니까? 전부 다. 그게 레버리지가 아니에요. 자해행위예요. 자해행위. 레버리지입니다.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예요. 지금까지 북한의 변화를 이끌었던 가장 핵심적인 수단이에요. 절대 수단이 아니고 자해행위라고 말씀드립니다. 얘기가 안 통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박충권 의원님은 먼저 온 통일이라고 일컬어지는 34,000명 북향민의 명예를 대표합니다. 이 국회 의정단장은 품격의 탈북민을 모독하고 북한 주민을 모독하지 마십시오. 2,600만 북한 주민이 먼저 온 통일이라는 것은 의석 조용하시기 바랍니다. 비공개하고 이게 무슨 짓입니까? 들어가십시오. 조용하세요. 탈북민이라고 했어요. 의석에서 조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싸우려면 밖에 나가서 싸우세요. 자, 조현 외교부 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단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만 드릴게요. 박충권 의원님은 평화와 안정의 전도사가 돼야 합니다. 들어가십시오. 대결과 적대의 전도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북한에 다 갖다 바치는 대북 정책 해갖고 뭘 잘했다고 평화와 말씀하십니까? 안정의 대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통일부 역대와 장관. 대결과 분열의 전도사가 되시기 통일부 바랍니다. 장관.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박충건 의원입니다. 최근 이재명 정부와 정동영 통일부가 탈북민들이 원하지 않는 탈북민의 명칭을 변경하는 건에 대해서 지난번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이 사안과 관련해서 지금 통일부가 많은 탈북민들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 요청 없이 여론조사 기관에 넘겨서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부분, 이런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서 탈북민을 대표하는 여러 탈북민 단체장님들의 기자회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며칠 전에 그 북향민 명칭 변경 그 반대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내일에 이제 첫 그 정부 청사 앞에서의 그 집회가 예견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제 하나의 문자를 받았는데요. 그게 이제 여론조사 링크가 있는 문자를 받았어요. 이제 오늘까지구나. 오늘까지 이제 여론조사가 마감이 되게 되어 있고요. 저희는 알지도 못하는 여론조사 문자가 돌았고, 한국 리서치의 담당자와 확인을 한 결과 통일부에서 이제 일부의 어떤 명단들을 제출을 받았다라는 그런 의혹에 이제 전화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의를 했고, 여론조사 날짜를 딜레이 시켰고, 많은 사람들이 누구나 이제 여론조사에 참여할 수 있게 그렇게 지금 여론조사의 링크 폼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그 규탄 기자회견을 저희가 급하게 이렇게 진행하게 됐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3만 4천 탈북민들이 반대하는 탈북민 명칭 변경 불법 밀실 여론조사 의혹을 강력히 규탄한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대한민국 장관입니까? 북한의 대변인입니까? 지난 16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탈북민 명칭 변경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도 탈북민 출신 국민의힘 박충건 의원을 향해 북향민이라고 단정지어 말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우리 탈북민들은 북향민이라는 용어에 대해 지난 수년간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정동영 장관은 국회라는 엄중한 자리에서 마치 확정된 법적 용어인 양 박충건 의원을 향해 북향민이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정동영 장관, 당신은 탈북이라는 말이 갖고 있는 아픔을 진정 알고 있습니까? 탈북이라는 용어는 목숨을 건 자유의지와 인권 그 자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탈북민은 그 어떤 말로도 대처할 수 없습니다. 통일부의 사회적 편견 해소라는 명분은 어디에도 설득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더욱 분노하는 점은 통일부가 탈북민에서 북향민으로 명칭을 바꾸기 위해 북한 이탈 주민학회라는 곳에 국민 혈세 2천만 원을 연구 영역을 준 것도 모자라서 우리 몰래 국민 혈세로 불법 여론조사를 돌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여론조사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정동영 장관과 통일부 관계자에게 묻겠습니다. 통일부가 여론조사 업체에 넘겨준 3,000명 탈북민 개인정보는 어디서 났습니까? 당사자인 우리들에게 동의는 받았습니까? 북에 가족을 두고 온 탈북민들은 개인정보에 매우 예민하고 민감합니다. 자신의 정보가 북으로 넘어가는 순간 가족들은 북한 정권에 의해 죽임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탈북민들에게는 개인정보가 가족의 목숨줄입니다. 통일부가 이런 점을 모를 리 없습니다. 알면서도 통일부가 우리들의 정보를 동의 없이 업체에 넘겨줬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도 제공받은 경우 엄격한 처벌이 적용됩니다. 통일부가 지금 돌리고 있는 여론조사는 탈북민들을 기만하는 행위이자 명백한 불법 밀실 조사입니다. 주무부처로부터 웅당 탈북민을 보호해야 될 의무를 저버린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당사자들이 동의하지 않는 명칭 변경은 있을 수 없습니다. 여기는 북한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기 때문입니다. 당사자인 우리들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끝까지 투쟁하고 싸우겠습니다. 정동영 장관은 북한이
우리의 주적이라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미 남북은 사실상의 두 국가다. 남한의 존재 자체가 그들에게는 위협이다. 예,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남한의 존재 자체가 북한에는 위협이랍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통일부 장관이에요. 이런 막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통일부 장관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태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제4조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헌법을 수호해야 할 장관이 이런 말을 내뱉는다는 것은 헌법에 대한 도전이자 장관으로서의 자격 상실입니다. 다시 한번 밝힙니다. 우리 3만 4천여 탈북민들은 북향민이라는 일방적 용어 변경 추진에 대해 강력히 반대합니다. 또한 본인의 동의 없이 여론조사 업체에 개인정보를 넘긴 것에 책임을 지십시오. 명칭 변경을 계속 강행한다면 우리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막을 것입니다. 2025년 9월 30일 여기 참여단체 이름은 생략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대신에 한마디만 좀 언지를 좀 하겠습니다. 정동영 장관이 그 청문회를 할 때 자기 와이프와 자기 아들 태양광 업체를 만들어가지고 장관이 국회의원 하는 시절 법을 입법을 해가지고 자기 가족들에게 먹거리를 만들어줬다라는 그런 내용들도 나왔었죠. 통일부에 나가서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또다시 탈북민 명칭 변경하는 데 수억씩 국민의 혈세가 들어갈 텐데 그거를 어떤 데에다가 깜깜이 여론조사를 맡기고 깜깜이 여론조사를 통해서 어떤 결과를 꼭 받아야 되는지, 북한이 원하는 그런 탈북민 명칭을 변경을 해야 되는지, 그러면 차라리 북한에 가서 장관을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왜 가만히 있는 탈북민 사회에 이렇게 소란스럽고 복잡하고 탈북민끼리 싸우게 만들고, 이거 북한이 원하는 거 아닙니까? 북한이 이렇게 지령을 내린 거예요? 대한민국 간첩들이 창원 간첩단도 잡히고 이번에 대법원에서 수년간의 징역형이 확정이 됐는데 간첩들을 통해서 탈북민끼리 싸우게 만든 겁니까? 그거를 정동현 장관이 직접 앞장에 서서 하면 북한에서 뭐 지분이라도 준답니까? 태양광 그 문제로 우리 장관님 가족들하고 해먹던 그 버릇을 통일부 장관이 돼서 또다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대한민국 국민이 바보입니까? 제발 기자분들 이 밀실의 여론조사 여러분들이 정말 한 땀 한 땀 저희들의 마음을 담아서 강력하게 호소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장관님께서 답변하시면서 대한민국의 무인기가 평양을 침범했다, 평양에 갔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군사적인 그런 여러 가지 위험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매우 잘못된 조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만은 그 당시 상황 자체를 한번 다시 기억을 돌려보시죠. 우리 장관님께서 지금 대한민국 통일부 장관이신지 아니면 북한 편에서 계속 북한 편 들고 있는 것인지, 예전에 제가 대변인이라고 했더니 굉장히 가슴 아프게 좀 생각하셨던 것 같아 보이는데 저는 여전히 지금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에 이미 그 이전에 북한의 무인기가 용산의 대통령실 주변, 대통령 청사 주변 비행 금지 구역을 침범한 사실도 있었습니다. 북한의 무인기입니다. 이건 굉장히 군사적인 도발인 거, 심지어 그 비행 금지 구역을 침범했단 말이죠. 그 외에도 2024년도에요. 5월달부터 10월달까지, 2024년 5월부터 10월까지 서울에 떨어진 것만 하더라도 북한에서 오물풍선 보낸 거 무려 1883건. 그 중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가 8건인데 그게 뭐가 들어있는 가축 분뇨, 쓰레기, 유리조각, 종이 쓰레기 이런 것들을 넣어놨습니다. 어떤 시민은 자전거 타고 가다가 오물풍선에 맞아 타박상을 입었고요. 또 어떤 시민은 마당 청소하다가 머리에 오물풍선 떨어져서 부상도 당했습니다. 지붕에 떨어져서 1000만 이상 피해를 본 것이 3건이로 됩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서울시만 하더라도 1880건이고요. 그 외에 지금 경기도 강원도에도 다수가 많이 오물풍선을 떨어뜨렸습니다. 이런 마당에 북한이 한 불법과 북한이 한 도발에 대해서 눈 감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런 대응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시는 겁니까?
앞뒤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대응이 아니고요. 작용 반작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전단이 먼저입니다. 오물풍선이 뒤입니다. 그리고 2024년은 군부대까지 동원해서 대북 전단은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정부가 보낸 것이 아니고요. 관련된 북한, 특히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관심이 있는 일반 시민들이 보낸 것이고, 그것이 헌법재판소 인권위의 결정에 의해 가지고 그것이 헌법재판소 결정도 있었죠. 인권위 결정도 있었고요. 거기에 대해 침범할 수 없다고 하는 판결까지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대응하시 안 되고 어떻게 그걸 정부 차원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걸 경치하셔야 하시냐고요. 그러니까 자꾸 북한 편든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사실관계를 잘못 알고 계십니다. 민간도 보냈지만 군의 심리전단에서 보냈습니다. 이거 심리전단은 국방부 소속이고 이것은 정부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보낸 겁니다. 참 답답하십니다. 아니, 그 군사 작전을 지금 가지고 제가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잘 안 됩니다만은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장관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진짜 알 수가 없는 것인데, 대한민국 정부의 장관께서 어떻게 그렇게 북한 편에서 모든 걸 북한식으로 이해하고 계신지, 진짜 북한 대변인이라는 별명이 나는 꼭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참 답답하십니다. 대한민국 대변인이지. 예, 그 말씀. 답답하십니다. 제가 시간 없기 때문에 다시 계속 질의할 텐데 우선 묻겠습니다. 북한이 사실상 핵 보유하고 있는 국가입니까? 사실상에 지금 핵을 개발하고 있죠. 아니, 보유하고 있는 국가인지 물었습니다. 개발했으니까요.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 보면요. 실험, 생산, 제조, 반입, 보유, 저장, 배비, 사용 8개 중에서 실험했고요. 예, 생산했고 제조했고. 자꾸 다른 말씀하지 마시고 질문에 답변하세요. 북한이 사실상 핵 보유 국가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8단계 한반도 비핵화 선언의 8단계 중에 저장 배비까지 했죠, 지금. 핵실험부터 시작해서. 답변 가리기 쉬운 속에서 핵무기 갖고 있다면서요. 장관이 질의하는데 자꾸 답변을 제대로 하면 될 텐데 왜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세요? 정확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핵을 보유하고 있느냐 물으면 있다 아니다 말씀하면 될 거 아닙니까? 핵실험했고요, 제조했고, 생산했고, 그게 지금 보유했고, 저장했고, 배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상 핵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공식 입장입니까? 아니, 사실상 지금 보유하고 있는 거죠. 그게 정부의 공식 입장이냐고. 상식입니다. 세계적 상식입니다. 그럼 그건 대한민국 정부 입장이라서 이해하면 됩니까? 핵실험 6번 한 거 다 눈으로 보셨잖아요. 대통령 입장도 똑같은 겁니까, 장관님하고? 아니, 북한이 사실상 핵 보유 국가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대통령하고 장관하고 똑같은 생각이시냐고 물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팩트, 사실을 그대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고 싶은 대로 볼 사실을 인정하는 것하고 어떻게 평가하느냐. 우리 정보기관과 한미동맹이 평가하는 것은 핵탄두 최소한 수십 발에서 또 수십 발의 핵물 개발할 수 있는 핵물질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민주 대한민국은 평화 공존, 공동 성장의 한반도를 향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 첫걸음은 남북 간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상호 존중의 자세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상대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 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의 적대 행위를 할 뜻이 없음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힙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우선 남북 간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과 적대 행위의 악순환을 끊어내고자 합니다. 취임 직후 대북 전단 살포와 대북 방송 중단 등의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한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앞으로 우리 정부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의 길을 일관되게 모색할 것입니다. 가장 확실한 평화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입니다. 교류, 관계 정상화, 비핵화, 즉 END를 중심으로 한 포괄적인 대화로 한반도에서의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종식하고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열어가야 합니다. 교류와 협력이야말로 평화의 지름길이라는 사실은 굴곡진 남북 관계의 역사가 증명해왔던 불변의 교훈이기도 합니다.
남북 간 교류 협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함으로써 한반도에서 지속 가능한 평화의 길을 열어 나가겠습니다. 한반도 평화는 남북은 물론 국제사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남북 관계 발전을 추구하면서 북미 사이를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관계 정상화 노력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협력하겠습니다. 비핵화는 엄중한 과제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다는 냉철한 인식의 기초 위에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 됐습니다.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 중단부터 시작하여 축소의 과정을 거쳐 폐기에 도달하는 실용적, 단계적 해법에 우리 국제사회가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한반도에서의 항구적 평화 실현은 분쟁으로 고통받는 인류에게 새로운 희망과 가능성을 제공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END 이니셔티브로 한반도의 냉전을 끝내고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기 위한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서로 다른 나라의 국민이 상호 협력하며 전 지구적인 도전을 함께 헤쳐나가는 미래가 꿈같은 장밋빛 전망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결코 불가능한 꿈이 아닙니다. 평화란 단순히 무력 충돌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다름을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다양성에 대한 존중과 열망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 한 언제든 연대하고 서로를 포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 12월 1일 진보당과 민주당이 연대하여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발의했습니다. 간첩 말고는 누구도 불편하지 않은 법을 폐지하겠다는 것은 결국 대한민국을 간첩 천국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지난 9월 25일 민노총 간첩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었습니다. 간첩 행위를 한 민노총 전 간부에게 9년 6개월의 중형이 선고됐고 판결문에는 민노총에 보낸 북한의 지령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2019년 11월 지령문에는 검찰 개혁을 당면 과제로 내세우고 공수처 설치와 선거법 개정을 반대하는 보수 정당에 대한 투쟁을 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2019년 12월 공수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선거법이 차례차례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결국 북한의 지령대로 공수처가 만들어졌고 좌파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은 검찰 해체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 출범 이후에는 더 심각한 본격적 안보 해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당시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박탈한 데 이어 이재명 정권은 남아있던 대공 조사권까지 폐지해서 대공 기능을 완전히 박탈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정권은 대북방송의 전원도 완전히 꺼버렸습니다. 대북전단 살포를 막는 항공안전법 개정을 강행했습니다. 대통령은 북한의 대북전단 살포를 사과한다는 망언까지 쏟아냈습니다. 북한은 대화할 생각조차 없는데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먼저 들고 나왔습니다. 급기야 국가보안법 폐지까지 다시 들고 나온 것입니다. 쿠팡의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 역시 개인정보 보호 차원을 넘어 국가안보 문제로 봐야 합니다. 중국인에 의해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의 민감 정보가 빠져나갔고 이 정보들이 앞으로 어떻게 쓰일지 우리나라에 얼마나 큰 혼란을 끼칠지 예측조차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정권은 그동안 간첩죄 개정을 가로막아서 중국 간첩들이 활개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정권이 나라의 주권과 국민의 생명을 지킬 의지가 없다면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자유 안전을 지키기 위해 총력을 다해 싸우겠습니다. 이 정권의 안보 붕괴를 반드시 막아낼 것입니다. 남북 관계를 요새 제가 들여다보면 그런 느낌이 들어요. 진짜 원수가 된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원수인 척 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진짜 원수가 돼가는 것 같아요.
북한과 우리는 꼭 무슨 뭐 민족 공동체 이런 가치에 관한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아주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서 보면 굳이 심하게 다툴 필요가 없고 결국은 적대성이 강화되면 경제적 손실로 바로 직결되지 않습니까? 그런 현실적인 문제까지 있죠. 그런데 불필요하게 강대강 정책을 취하는 바람에 정말로 증오하게 된 것 같아요. 우리 국민들께서는 뭐 다 알고 계실 걸로 판단이 됩니다만 전쟁 이후에 1950년대 전쟁 이후에 사실 그 군사 분계선에서 우리가 대치를 하긴 했지만 북한이 전 그 분계선에 걸쳐서 삼중 철책을 치고 다리를 끊고 도로를 끊고 옹벽을 쌓고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는 겁니다. 수십 년 만에. 왜 그럴까? 우리는 그렇게 교육받거나 선전 당해왔는데 북한이 남침을 하려고 한다. 남한을 노리고 있다, 군사적으로.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또 그런 주장들도 뭐 상당히 근거 있게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현실은 들여다보면 북한은 혹시 남쪽이 북침하지 않을까 이 걱정을 해가지고 삼중 철책 치고 혹시 탱크라도 넘어오지 않을까 해서 평원 지역에는 방벽을 쌓고 다리 끊고 도로 끊고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적대적 두 국가 하자. 우리는 남이다. 남 중에서 철천지 원수의 남이다. 적대적인 남의 국가다. 뭐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현실은 그렇게 됐습니다. 안타깝게도. 정략적인 욕망 때문에 이렇게 만들었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제자리를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쉽지가 않죠. 우리가 바늘구멍이라도 뚫어야 되겠다는 얘기를 제가 드린 것처럼 남북 간에 소통하고 또 대화하고 협력하고 공존 공영의 길을 가야 되는데 지금은 바늘구멍 하나도 여지가 없습니다. 뭐 북측의 전략일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접촉 자체를 원천적으로 아직 거부하는 이런 상황을 우리 입장에서는 인내심을 가지고 개선해 나가야 될 겁니다. 쉽지가 않은 게 분명해요.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일종의 업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물론 뭐 이게 전략이었는지도 혹시 모르겠지만 이제 그 전략이었다면 그 전략도 바꿔야 되겠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선제적으로 주도적으로 남북 간의 적대가 완화될 수 있도록 신뢰가 조금이라도 싹 틀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 역할은 역시 이제 통일부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세부적인 업무 보고 때도 얘기를 하겠지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건 분명한데 그렇다고 포기할 일도 아닌 것도 분명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북한 자료를 개방하고 아무나 접근할 수 있게 해주자. 지금도 이거 보면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합니까? 예, 통일부 평화기로 실장입니다. 네. 현재 대부분 판례로 단순 열람은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옛날에 뭐 이런 거 가지고 있기만 해도 처벌했잖아요. 소지죄. 예, 그렇습니다. 이거를 이제 공개를 하자 그러면은 저 대한민국을 뭐 빨갱이 세상 만들자는 거냐 그러고 엄청난 정치적 공격이 생길 것 같은데 어떠세요? 이 사실 통일부 평화기로 실장입니다. 노동신문을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행법 체계상에서는 일반 국민이나 연구자들이 노동신문을 실시간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순간에도 매일 아침에 많은 언론인들이 노동신문을 인용해서 기사를 쓰고 있고 많은 연구자들이 노동신문을 인용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제도와 현실 간에 큰 괴리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지금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민들한테 이거 못 보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거기 꿰매 넘어갈까 봐? 이 특수 자료 지침에 따르면 노동신문이 이런 자료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 아니 뭐 그런 규정 다 좋은데 그냥 우리 국민적 시각에서 쉽게 판단을 해보자는 거예요. 북한 노동신문을 국민들한테 못 보게 막는 이유는 그냥 뭐예요? 국민들이 선전전에 넘어가서 빨갱이 될까 봐? 그거 아닌가요 원래? 예, 맞습니다. 근데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북한의 실상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야, 저러면 안 되겠구나 생각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왜 막아놓습니까? 언론은 보게 하고 국민은 못 보게 하고 국민을 사실은 좀 뭐라고 취급하는 거 아닌가요? 국민을 주체적 존재로 취급하는 게 아니라 혹시 선전선동에 넘어갈 그런 존재로 취급하는 거 아닌가요? 예, 사실 통일부 평화교류실장입니다. 사실 노동신문의 개방의 문제는 진보 정부뿐만 아니라 보수 정부에서도 국정과제로 설정해서 추진했었습니다. 다만 실제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견들이나 우려를 표명하는 분들이 있어서 정책적인 동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에 우리가 이 문제를 다시 국정과제로 다시 한번 설정을 하고 좀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국정과제로 해요. 그냥 풀어놓으면 되지. 너무 엄숙하잖아요. 무슨 국정과제야 이게. 그냥 열어놓으면 되죠. 예. 이제 말씀하신 대로 통일부는 그런 입장인데요. 다른 부처는 좀 다른 의견을 갖고 있어서. 어떤 부처가요? 뭐 국정원이라든지 뭐 법무부 같은 데서는 국정원이 반대할 거. 자기들만 보겠다. 그게 국정원법에 근거한 특수자료 지침에 의해서 묶어놨습니다. 그걸 개정해줘야 국정원 정도는 이런 걸 봐도 안 넘어가는데 우리 국민들은 이런 거 보면 홀딱 넘어가가지고 빨갱이가 되지 않을까, 종북주의자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거죠. 그렇죠. 이건 정말 문제입니다. 우리 국민을 믿어야죠. 국민들의 의식 수준을 너무 폄하하는 거죠. 이거는 뭐 원칙대로 좀 하면 좋겠어요.